아내에게 점심을 사다 주며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그녀가 다른 남자와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녀와 맞섰을 때 그녀의 애인이 나를 공격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아내는 웃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고 그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편이라도 된 양바보 같은 미소를 얼굴에 띈 채 거리를 걸을 때의 그 기분을 아는가? 그래, 그게 바로 오후 12시 47분의 나였다. 지금은 내 인생이 고화질로 폭파된 날이라고 부르는 그날의 말이다. 나는 강남 델리에서 사온 따뜻한 종이봉투를 마치 성배라도 되는 양 움켜쥐고 곧 자신의 심장이 분쇄기에 갈려 나갈 줄도 모르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실패자처럼 테헤란로를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했다. 봉투 안에는 아내 강수진이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가 들어있었다. 호밀빵에 구운 닭고기, 피클 추가, 그리고 대학 시절 내 전공 서적보다 그램당 가격이 더 비쌌던 매콤한 아이올리 소스. 결혼 5년 차 나는 그녀의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나 싫어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노래 가사를 외우는 것처럼. 오늘은 그녀가 SA 미디어에서 중요한 제품 리뷰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점심을 깜짝 선물하는 것이 좋은 남편과 이혼한 남편을 가르는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스포일러를 하자면 나는 여러모로 틀렸다. 내 이름은 박지훈, 32세, 시스템 설계자, 직업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남들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망가진 것들을 고친다. 보수는 좋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화초 수준의 사회적 기술을 요구하는 일인데 나에게는 딱 맞았다. 나는 수진과 결혼한 지 5년, 함께한 지는 7년이 되었고 오늘까지는 이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꽤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뭘 알았겠는가. SNA 미디어의 엘리베이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고 덕분에 거울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놀라게 해줄 표정을 연습할 시간은 충분했다. 22층까지 올라가는 내내 나는 샌드위치 배달에 과도하게 흥분하는 사람처럼 바보같이 웃고 있었다. 무선 이어폰을 끼고 영원한 커피 중독에 시달리는 날카롭게 차려입은 미디어 업계 사람들은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다리 달린 가구였고 그건 괜찮았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으니까. 22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나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그곳에서 일하며 모든 사무실 드라마를 개인 연속극처럼 지켜봐온 접수 담당자 박영미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수진 팀장님 점심 배달입니다. 나는 증거처럼 봉투를 들어 올렸다. 박영미 씨는 컴퓨터 화면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수천 번의 비슷한 방문을 처리해온 사람의 열의로 나를 통과시켰다. 사무실에 있어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이미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갔다. SN의 이 미디어의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았다. 나는 강수진의 남편, 회사 파티에 나타나 날씨와 주말 계획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해 일찍 자리를 뜨는 조용한 기술자였다. 나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무해한, 만나고 5분이면 잊히는 그런 남자였다. 그리고 명백히 내 아내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 나는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디지털 수도승처럼 맥북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주니어, 전략가들의 개방형 업무 공간을 지나 모든 회의가 아무도 참석하고 싶어하지 않는 TED 강연처럼 보이게 만드는 통유리 회의실들을 지났다. 수진의 사무실은 진짜 벽과 문이 있는 구석자리였다. 나는 이 사다리를 올랐고 내려갈 생각은 없다고 외치는 듯한 그런 구조였다. 그녀의 문은 닫혀 있었다. 이상했다. 수진은 보통 점심시간에는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그게 자신을 다가가기 쉽고 협조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보길 원한다는 식의 회사 용어였지만 어쨌든 아마 고객과 통화 중이거나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 바보 같은 미소를 띤 채 그녀의 하루를 멋지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문을 밀어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옥의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내 머릿속에서 재생될 장면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가장 먼저 냄새가 나를 덮쳤다. 분명히 수진이 평소에 쓰던 향수가 아닌 값비싼 향수 냄새. 이것은 더 무겁고 더 달콤했다. 마치 누군가 꽃집의 필사적인 유혹이라는 이름의 향수 한 병을 쏟아부은 것 같았다. 내 뇌가 눈으로 본 것을 처리하는 데는 1초가 걸렸다. 마치 영화를 보다가 반전이 너무 명백해서 그걸 놓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때처럼. 내 안에 강수진이 주간 불륜 스캔들의 표지 모델처럼
그녀의 마호가니 책상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그녀의 머리는 최근의 활동을 암시하듯 헝클어져 있었다. 블레이저는 구겨져 있었고 립스틱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 옆 부서의 어카운트 디렉터인 최민준이 있었다. 그의 손은 분명히 사내 규정을 위반하는 곳에 가 있었다. 최민준, 감당하지도 못할 BMW를 몰고 방어무기처럼 향수를 뿌리며 평생 독창적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패러다임의 파괴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남자. 다음에 다시 논의하죠 라는 말을 진지하게 사용하고 링크드인 프로필에 열정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자신이 기업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 나는 회사 파티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내게 힘주어 악수를 건네고는 적어도 6번은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내 이름을 잊어버렸다. 종이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샌드위치는 아마 안에서 터졌을 것이다. 피클과 아이올리 소스가 만들어낸 범죄 현장은 왠지 이 순간에 어울리는 것 같았다. 수진아, 내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작게 나왔다. 마치 내 아내의 사무실에서 존재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다.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녀는 움찔하지도 놀라 떨어지지도 변명을 더듬거리지도 조금의 당황이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껌포장을 벗기듯 천천히 최민준에게서 몸을 떼고 치마를 매만진 후 잘못된 주소로 찾아온 배달 기사에게 지을 법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최민준은 넥타이를 바로잡고 나를 쳐다봤는데 그 표정은 순수한 짜증이었다. 마치 내가 아내와 딥키스를 하는 현장을 덮친 것이 아니라 그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방해한 것처럼. 그 남자는 뻔뻔하게도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내가 부적절한 사람인 것처럼.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쓰는 제품보다 더 많은 제품이 필요할 것 같은 완벽하게 조각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고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지훈 씨,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죄책감도, 공황도, 심지어 놀라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즐거움이었다. 마치 코미디 쇼를 보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녀가 기다려온 웃음 포인트인 것처럼. 어색하네. 어색하다고? 5년의 결혼 생활. 아내가 사무실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어색하다고? 파멸적이지도 잘못된 것도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끝도 아니고 어색하다고. 마치 파티에 다른 사람과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실수로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른 것처럼 나는 바보로 만들어진 조각상처럼 서서 내가 침대를 공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갚고 미래를 계획했던 여자가 나를 이 시나리오의 방해꾼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리하려고 했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우리가 가족을 꾸릴 준비가 되면 살지도 모를 집에 대한 부동산 섹션 기사를 내게 읽어주던 그 여자. 그날 아침 나에게 작별 키스를 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지금은 최민준의 얼굴에 번져있는 립스틱을 바르던 그 여자. 최민준이 비웃었다. 정말로 비웃으며 마치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듯 수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다음부턴 노크하는 게 어때? 친구? 그가 말했다. 친구라는 단어에는 내의가 시릴 정도의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마치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든 아이에게 말하는 투였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맞춰졌다.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이것은 순간의 실수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약한 순간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되고 계산된 것이었다. 수진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 마치 내가 그녀가 예상했던 것만큼이나 한심하다는 듯한 그 표정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것은 한동안 계속되어 왔고 나는 분명히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알아차린 사람이었다. 샌드위치 봉투는 우리 사이 바닥에 내 자신의 어리석음의 증거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아내가 자신의 사무용 가구를 불륜의 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여자에게 점심 깜짝 선물을 하기 위해 25,000원을 썼다. 나는 내 업무 시간을 쪼개고 그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박영미 씨를 지나 복도를 걸어 내려오며 내가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수지는 이 작은 미래를 마치 달력의 또 다른 항목처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전 10시 고객 전화, 오전 11시 전략회의, 오후 12시 남편이 자신의 굴욕적인 장면의 음식을 배달하는 동안 최민준과 키스하기. 최악의 부분, 정말 최악의 부분은 그들 둘 다 얼마나 평범해 보였는지였다. 끔찍한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일을 하다가 약간 방해받은 사람들처럼 최민주는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것처럼 커프스 링크를 조정했다. 수지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고쳤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설명을 요구하고 벽에 무언가를 던져서 그들이 내 존재 전체를 폭파시켰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내가 낙인 찍힌 것처럼 무해하고 조용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로 그저 서 있었다. 내 결혼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값비싼 향수 냄새와 아내의 배신이 유독한 안개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샌드위치는 바닥에서 식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왠지 그것이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배달원처럼 아내의 사무실에 서서 그녀와 최민준이 방금 일어난 일이 지극히 평범한 화요일의 일상인 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대사를 잊어버린 형편없는 영화 장면처럼 침묵이 길어졌다. 수지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최민주는 분기별 실적에 대한 파워포인트 발표라도 할 것처럼 넥타이를 바로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방에서 이 상황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공격적으로 이성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당신을 지루하다고 부르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칭찬처럼 들렸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싸울 때 나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쪽이었다. 대학 룸메이트가 새벽 3시까지 파티를 열 때 나는 소음 제거 헤드폰을 끼고 시스템 설계 시험 공부를 했다. 갈등은 내 속을 꽈배기처럼 뒤틀리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치료나 텔레마케터와의 대화를 피하듯 그것을 피한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내 성인 인생의 가장 파괴적인 순간에 직면했을 때 나는 박지훈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다. 왜? 내가 물었다. 그 단어는 조용하고 거의 정중하게 나왔다. 마치 내 결혼이 왜 방금 분쇄기에 던져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화장실 가는 길을 묻는 것처럼 그 한 단어 안에는 1000개의 다른 단어들이 담겨 있었다. 왜 그 남자야? 왜 여기서? 왜 지금? 왜 그냥 우리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어? 왜 이건 나만 빼고 모두가 아는 농담처럼 느껴지지? 최민준이 수진과 나 사이에 끼어들었다. 마치 30초 전에 내 아내를 더듬던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개인 경호원인 것처럼. 그 움직임이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연습된 것이어서 나는 그들이 이 작은 안무를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궁금해졌다. 아마도 그들은 바로 이 시나리오를 계획했을지도 모른다. 남편이 예고 없이 나타난다. 침착하게 행동한다. 최민준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고객을 다루듯 상황을 처리하게 한다. 비켜.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 피부를 소름 돋게 하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가 더 나은 기회를 위해 네트워킹을 시도할 때 회사 파티에서 사용하던 가짜 친근한 톤이 아니라 더 어둡고 더 비열한 마치 여기서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보여줄 구실을 기다려온 것 같은 무언가였다. 나는 그를 보았다. 정말로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보았다. 최민주는 키가 188cm는 되어 보였고 작은 나라의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회비를 받는 헬스클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훌륭한 유전자나 값비싼 치과 시술을 암시하는 턱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양복은 아마 내 차 할부금보다 비쌀 것이었다. 그의 구두는 거울처럼 빛났고 그의 시계는 당신의 재정적 우선순위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의 모든 것이 과잉보상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나는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내 아내의 사무실에서 그녀의 립스틱을 뒤틀린 공로 훈장처럼 달고 나에게 비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싸우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손바닥을 편 채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평화롭게 왔다는 보편적인 제스처.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신 진정시키려는 남자. 어른들이 주먹 대신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 그리고 명백히 그런 자질을 밟진 만큼이나 매력적으로 여기는 여자와 결혼한 남자. 최민주는 나의 평화로운 의도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졌고 그는 양손으로 내 가슴을 세게 밀었다. 나는 뒤로 비틀거렸다. 내 뒤꿈치가 수진의 유리 커피 테이블 가장자리에 걸렸고 갑자기 나는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며 이상한 뒷걸음질 춤을 추고 있었다. 잠시 동안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력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 씨, 그만해요.
나는 여전히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테이블을 잡고 몸을 지탱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마치 내 아내의 사무실에서 폭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건네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게 내 기본 설정이니까. 모든 것을 문명화되게 유지하고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절대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물론 그는 멈추지 않았다. 주먹은 어디선가 날아왔다. 아니, 어쩌면 내가 예상했어야 할 바로 그곳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가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싼 양복을 입은 쓰레기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의 주먹이 내 턱을 정통으로 가격했고 그 소리는 마치 소프트볼이 나무 울타리를 치는 것 같았다. 내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 눈꺼풀 뒤에서 별들이 터져 나왔고 나는 삶을 포기한 감자자루처럼 쓰러졌다. 나는 카펫에 부딪혔다. 아마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못생긴 사무용 카펫이었지만 내 뺨에는 사포처럼 느껴졌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어카운트 디렉터이자 명백히 파트타임 복싱 애호가인 최민준이 내 아내와의 키스 세션을 방해했다는 죄로 내 얼굴을 때린 것이다. 입안에 금속맛이 나는 피가 가득 찼고 턱은 누군가 뼈를 부서진 유리로 교체한 것 같았다. 하지만 최민준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최민준은 이제 막 몸을 풀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손과 무릎으로 몸을 일으키려 하자 그는 발을 뒤로 빼서 내 갈비뼈를 찼다. 마치 내 내장을 옆 동네까지 필드골로 차넣으려는 것처럼. 내 폐에서 공기가 바람 빠지는 풍선 같은 소리를 내며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나는 마른 땅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헐떡이며 카펫 위로 다시 쓰러졌다. 고통은 엄청났다.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의 순전한 불가능성. 이곳은 동기부여 포스터와 작은 다육식물, 그리고 나파밸리 신혼여행에서 찍은 우리 사진이 책상 위에 떡하니 놓여있는 수진의 사무실이었다. 이곳은 안전한 공간, 어른들이 사이코패스처럼이 아니라 어른처럼 행동하는 전문적인 환경이어야 했다. 내 머리는 누군가 내 귀 옆에서 소리곱새를 들고 있는 것처럼 윙윙거렸다. 숨을 쉴 때마다 부서진 유리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피맛이 났다. 턱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다른 맛이 났다. 배신감. 혀끝에서 진하고 씁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것을 들었다. 수진이 웃었다. 긴장한 웃음도 불편한 낄낄거림도 아니었다. 끔찍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때 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목청껏 터져나오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웃음이었다. 코미디 스페셜을 보다가 코미디언이 특히 좋은 개그를 쳤을 때 내는 그런 소리. 거봐. 그녀가 최민준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정한 즐거움으로 밝았다. 내가 말했잖아.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쟤는 절대 반격 안 해. 그 웃음. 젠장. 그 웃음. 마치 내 목소리를 녹음한 것을 듣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소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나는 이 여자와 5년 동안 결혼했고 단 한 번도 그녀가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추하고 날카롭고 잔인했다. 마치 비단에 쌓인 깨진 유리 같았다. 그녀는 나를 마치 자신이 진행해온 실험실의 쥐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맞고 차이는 것에 대한 내 반응이 그녀가 예측한 그대로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설의 정확성에 만족하고 있었다. 쟤는 절대 반격 안 해. 그녀는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생각해 왔을까? 그녀와 최민주는 내 한심한 자기 방어 능력의 부재에 대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을까? 나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고 애썼다. 갈비뼈는 항의하며 비명을 질렀고 머리는 여전히 과학적인 사람이 설계한 놀이기구처럼 빙빙 돌고 있었다. 카페 섬유가 손바닥에 거칠게 느껴졌고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샌드위치 봉투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종이는 이미 기름때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사려 깊은 남편의 행동이었던 25,000원짜리가 이제는 내 자신의 어리석음의 증거처럼 보였다. 최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그의 머리카락이 마침내 약간의 무질서를 보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특히 성공적인 운동을 마친 것처럼. 그대로 있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를 다시 찰구실을 정말로 즐길 것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놀아놨는지, 그 전체 범위를. 이것은 충동적인 불륜이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연극이었고 나는 대본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바보 역으로 캐스팅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배우들이 장면을 연습하듯 자신들의 반응을 계획하고 있었다. 수지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그녀는 옳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는 아무런 결과 없이 굴욕을 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명백히 그것이 처음부터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안전망, 그녀의 백업 플랜, 안정적인 월급을 벌어오고 어려운 질문은 절대 하지 않는 그녀의 편리한 발판이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다. 턱은 왼쪽 귀 근처 어딘가로 옮겨진 것 같았고 내 피맛의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그 모든 육체적 고통 밑에는 더 나쁜 것이 있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 약점들을 기록하고 내 결점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마치 내부자 농담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 공유해왔다는 크러싱한 깨달음. 나는 느리고 굴욕적인 기어가기로 문을 향해 가려고 했다. 그곳에서 절뚝거리며 빠져나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할 때였다. 복도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손잡이가 돌아갔다. 영화에서 모든 것이 극적인 음악을 제외하고는 조용해지고 카메라가 모든 사람의 얼굴이 순수한 공포의 연구 대상이 되는 슬로우 모션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순간들을 아는가? 그래. 그 문이 심판의 날의 문처럼 활짝 열렸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단지 극적인 음악은 없었고 내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내 심장 박동 소리와 내 갈비뼈에 대한 그의 최근 운동 세션에서 나온 최민준의 힘든 숨소리만 있었다. 문을 통해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은 바로 SA 미디어의 CEO 한서연 대표였다. 내가 회사 전체 회의에서 연단에 서서 시너지 성장 기회와 패러다임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멀리서만 보았던 그 여자. 그녀는 55세쯤 되어 보였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뒤로 묶는 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내 월급보다 비쌀 것 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월급 명세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데서 오는 자신감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녀 뒤에는 인사팀장인 이은영 팀장이 따라 들어왔다. 내가 2년 전 SA 미디어에서 짧은 컨설팅을 할 때 딱 한 번 만났던 사람이었다. 이은영 팀장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망칠 소식을 전하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여자였다. 책상 위에 사탕 그릇을 두었지만 왠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이 문제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람. 오늘은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보안팀장인 백이태 팀장이 있었다. 잘못 쳐다봤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칼에 찔리는 클럽에서 문지기 아르바이트를 했을 것 같은 남자. 배 팀장은 팔 달린 냉장고처럼 생겼고 그의 얼굴은 그가 살아오면서 꽤 험한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커피를 쏟지 않고도 당신을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사람의 편안한 자신감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는 장면을 한번 훑어보고는 내가 오직 직업적 관심이라고만 묘사할 수 있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마치 나중에 쓸 보고서를 위해 증거를 목록화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 이 재앙의 일요일 위에 얹어진 체리는 그들 뒤에 들어온 네 번째 사람이었다. 최민준의 아내 윤서아 씨. 내가 정확히 3번의 회사 행사에서 만났던 여자. 그녀는 예의 바르고 상냥했으며 그녀의 남편이 사람들이 쓰러져 있을 때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그들을 걷어차는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윤서아 씨는 마치 핵 발사 코드가 들어있는 것처럼 노란 서류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가 최민준을 바라볼 때 그녀의 표정은 지옥불도 얼릴 수 있는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그가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시험해온 이론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마침내 모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 방의 침묵은 버터 나이프로 잘라 서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저녁 파티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두꺼웠다. 30초 전까지만 해도 내면의 MMA 파이터를 소환하던 최민주는 갑자기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에라도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 갈비뼈를 향해 또 다른 킥을 날릴 준비가 되어 있던 그의 발은 마치 방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는 듯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한편 수지는 2초 만에 약 17가지의 다른 표정을 거쳤다. 처음에는 놀라움. 이것이 그들의 세심하게 조율된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충격. 그 다음에는 공황.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그런 종류의 공황. 마지막으로 그녀는 내가 오직 헤드라이트를 본 사슴이라고만 묘사할 수 있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단지 그 사슴은 40만 원짜리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여러 회사 규정을 확실히 위반하는 짓을 하다가 걸렸다는 점이 달랐다. 박지훈 씨, 한 대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스가 피부를 가르듯 침묵을 갈랐다. 다치셨습니까? 그 질문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전문적이며 다른 직원의 사무실 바닥에서 피 흘리는 직원을 발견한 상황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이어서 내가 단어를 만드는 법을 기억해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턱이 얼굴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것 같았고 말하는 것이 현재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조정 능력을 요구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은영 팀장은 이미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직장 재앙을 전에 다뤄본 사람의 차분하고 효율적인 어조로 말했다. 네, SNA, 미디어 빌딩 22층으로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최민준을 힐끗 본 다음 덧붙였다. 그리고 경찰 출동도 필요할 겁니다. 경찰. 그 단어는 수류탄처럼 방을 강타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완전히 투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그의 몸에서 모든 피를 빼내고 공황으로 채운 것 같았다. 수지는 헐떡임과 흐느낌 사이 어딘가에 소리를 냈다. 신발에 영구적인 얼룩을 남길 무언가를 방금 밟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그런 소리. 한편 배 팀장은 이 춤을 전에 춰본 사람의 무심한 효율성으로 최민준과 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눈은 범죄 현장 사진사처럼 방을 훑고 있었다. 흐트러진 책상, 수진의 구겨진 옷, 카펫 위에 찌그러진 내 모습,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의 우연한 목격자가 된 슬픈 샌드위치 봉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때 윤서아 씨가 앞으로 나와 그녀의 노란 서류 봉투를 수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순간이 초단위까지 계획되었음을 암시하는 신중한 정확성으로 그녀는 최민준을 쳐다보지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아침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것들이 사진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각 단어는 외과적 정밀함으로 발음되었다. 몇 달 전에 시작됐어요. 사진들, 복수형. 이것은 내가 우연히 마주친 최근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범죄 수사 증거처럼 신중하게 기록되고 목록화된 행동 패턴이었다. 윤서아 씨는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사건을 구축해왔고 나는 샌드위치와 미소를 들고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나타나 마지막 증거 조각을 제공한 셈이었다. 봉투는 방사능 물질처럼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최민준만 빼고 그는 편리한 화재 경보기가 울려 건물을 대피할 구실을 주기를 바라는 듯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사람들이 기절하거나 토하기 직전에 보이는 그런 종류의 흰색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배 팀장이 앞으로 나와 보안 요원들이 민간인들을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암호화된 언어로 무전기에 말했다. 관제실, 백이태다. 22층 CCB 회의실로 지원 바란다. 문서화와 의료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발생. CCB 회의실. 그것이 배 팀장의 전문 용어에서 수진의 사무실이 된 것이었다. 내 개인적인 종말의 현장이 아니라 내 결혼이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장소가 아니라 단지 지원과 문서화가 필요한 장소. 왠지 그 임상적인 분리가 모든 것을 더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더 초현실적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수진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지만 실제 단어라기보다는 찍찍거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대표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대표는 20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원 드라마에 대한 인내심이 전혀 없는 권위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건 설명할 수 없어. 배 팀장, 최민준 씨를 건물 밖으로 안내해줘요. 보안팀이 정식 퇴거 절차를 처리할 겁니다. 최민준은 마치 논쟁이라도 할 것처럼 입을 열었지만 배 팀장은 그에게 논쟁이 매우 나쁜 인생 선택이 될 것이라고 암시하는 눈빛을 보냈다. 갑시다, 최민준 씨. 배 팀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에 사람들을 건물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해본 경험이 있고 그것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최민준은 명백히 자신의 하루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결정했는지 바로 그 순간에 그렇다. 절대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선택했다. 당신들 맘대로. 그가 시작하며 마치 자신의 건물에서 회사의 CEO를 위협하려는 듯 한 대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배 팀장은 그의 덩치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로 움직여 군사훈련이나 정말 비싼 보안 교육을 암시하는 부드러운 효율성으로 최민준과 한 대표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켰다. 이봐, 그가 말했다. 그 단어는 돌진하는 콧불소도 멈출 수 있을 만큼의 위협을 담고 있었다. 자네 발로 걸어나갈 기회를 한번 주지?
그 후에는 선택은 내가 해. 최민준의 얼굴은 약 6가지 다른 감정을 거쳐 마침내 체념으로 굳어졌다. 자신의 경력 전체를 화려하게 불태웠다는 것을 깨달은 데서 오는 공황과 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고 이 상황을 수습할 어떤 입장을 취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수진을 쳐다봤다. 그녀는 그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은영 팀장은 통화를 마치고 부상당한 동물을 대하듯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내게 다가왔다. 박지훈 씨,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진찰할 때까지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바닥에 있었고 여전히 피맛을 보고 있었으며 내 조용한 화요일이 어떻게 내가 오디션을 보고 싶었던 적도 없는 리얼리티 쇼의 한 에피소드로 변했는지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갈비뼈의 통증은 최민준의 킥이 우리 둘 다 아마 의도했던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꾸준한 옥신거림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배 팀장이 최민준을 문 쪽으로 안내하는 동안 윤서아 씨가 마침내 다시 말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럽고 거의 사과하는 듯했다. 이렇게 알게 되어서 미안해요. 몇 주 동안 그의 행동을 기록하려고 노력해왔어요. 몇 주, 며칠도, 최근의 의심도 아니고 몇 주간의 신중한 조사. 내가 아내에게 깜짝 점심을 가져다 주고 가구점으로의 주말 여행을 계획하는 동안 윤서아 씨는 사립탐정 놀이를 하며 남편의 과외 활동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배 팀장과 최민준 뒤로 문이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닫혔다. 왠지 내가 읽고 싶었던 적 없는 책의 한 장이 끝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들렸다. 그리고 나는 아내의 사무실 카펫 위에서 피를 흘리며 건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마침내 내가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보안팀은 최민준을 마치 수리를 위해 제거되는 고장, 난 장비처럼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나는 그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완벽한 자세가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비싼 양복은 갑자기 그가 나쁘게 끝난 연극을 위해 빌린 의상처럼 보였다. 이은영 팀장은 남은 하루를 아마도 법률 파일에 들어갈 서류 작업을 하며 보내야 한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사람의 표정으로 수진에게 돌아섰다. 강수진 팀장님, 그녀가 말했다. 그 공식적인 어조는 그들이 가졌을지 모를 어떤 친근한 관계도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가 있을 때까지 즉시 직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 사무실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수진은 진심으로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응급실 대기실은 소독약과 부서진 꿈, 그리고 엄청나게 나쁜 인생 선택을 한 사람들의 체액을 닦아내는 데 사용하는 무엇인가의 냄새가 섞여났다. 나는 스파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에 딱 적당할 만큼 불편하게 설계된 플라스틱 의자 중 하나에 앉아 턱에 얼음찜질을 하며 왜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누군가에게 샌드백으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지 접수 간호사에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아내분의 직장에서 폭행을 당하셨다고요? 그녀가 물었다.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든 가능한 변형을 들어본 적이 있고 더 이상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는 사람의 열의로 타자를 치면서 네, 내가 말했다. 턱이 부서진 도자기 자루로 교체된 것 같아서 단어가 뭉개져 나왔다. 아내가 동료랑 바빴는데 제가 방해했어요. 간호사는 동정과 판단이 반반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마치 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명백한 함정에 걸어 들어간 또 다른 바보인지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때린 이유는? 왜? 라고 물었거든요. 그녀는 타자를 멈추고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봤다. 왜? 라고 물었다고요? 네, 그게 위협적인 행동이었나 봐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정말로 코웃음을 치고는 키보드로 돌아갔다. 남자들은. 그녀가 중얼거렸다. 마치 그것이 현재 문명 상태와 나의 특별한 공경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결국 나를 본 의사는 12살쯤 되어 보였고 유튜브 영상으로 의학을 배운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내 뺨에 상처를 닫고 갈비뼈를 검사할 때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좋은 소식은요. 그가 의대에서 가르칠 법한 억지 쾌활함으로 말했다. 부러진 곳은 없어요. 나쁜 소식은 일주일 정도 트럭에 치인 기분일 거라는 거죠. 트럭이 아니라 최민준한테 치였어요. 내가 말했다.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는 페인트를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의료용 초강력 접착제로 내 뺨에 상처를 붙이고 과정 중간에 포기한 미라처럼 보이게 하는 테이프로 내 갈비뼈를 감쌌다.
그리고 지시대로 복용하면 내 이름도 잊어버리게 만들 것 같은 진통제 처방전을 건네주었다. 나는 퇴원구역에 앉아 팔을 쓰지 않고 어떻게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누나 박지혜가 낡은 연세대학교 후드티와 스키니진 차림의 구원군처럼 나타났다. 누나는 당신의 인생이 무너질 때 정확히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용적인 해결책과 모든 것이 정말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맹렬한 충성심으로 무장한 채 세상에 지훈아. 누나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마치 최민준을 법의학적 증거 없이 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너 믹서기랑 10라운드 뛰고 진 것 같아. 격려 고마워. 누나는 내 손을 내 관절이 터질 때까지 꽉 쥐었다. 아팠어야 했지만 왠지 안심이 되었다. 지혜 누나는 항상 우리 가족의 강한 사람이었다. 약자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맞서고 선생님들이 틀렸을 때 논쟁하고 대립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 내가 아버지의 공격적으로 이성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 누나는 어머니의 포로를 잡지 않는 인생 접근법을 물려받았다. 너 혼자 그 집에 돌아가지 마. 누나가 계엄령을 선포하듯 발표했다. 오늘 밤은 안 돼. 우리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는. 나는 반박하고 싶었다. 괜찮다고 다음에 올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을 처리해온 것과 같은 조용한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내 안에는 불편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나는 의료용 접착제로 얼굴을 붙인 채 응급실에 앉아 내 인생이 언제 막장 드라마가 되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누나는 나를 잠실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남은 중국 음식을 데우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나를 장애인처럼 소파에 앉혔다. 유미야, 나 지혜야. 늦은 거 아는데 부탁 좀 할게. 내 동생이 방금 아내 남자친구한테 개맞듯이 맞았는데 법률 자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김유미 변호사는 밤 9시 30분에 암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 맛의 차가 담긴 보온병과 여러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는 노란 법률 노트를 들고 도착했다. 그녀는 항상 법정에 갈 준비가 된 것처럼 옷을 입는 그런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날카로운 정장, 실용적인 구두, 작은 정보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법률 지식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서류 가방. 그녀는 법대 시절부터 누나의 친구였는데 세상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개자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공통된 믿음으로 유대감을 형성한 것 같았다. 모든 걸 말해줘요. 김유미 변호사가 누나의 안락의자의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마치 긴 공성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해요. 어떤 세부 사항도 빼놓지 말고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거나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만 말해줘요. 그래서 나는 그랬다. 나는 샌드위치에 대해, 수진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값비싼 향수 냄새와 내 현실 인식을 기본적으로 핵폭탄으로 날려버린 그 장면에 대해 말했다. 나는 왜? 라고 물었던 것과 최민준의 반응, 주먹과 발길질, 그리고 수진의 웃음, 고장난 레코드처럼 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그 끔찍하고 즐거워하는 웃음에 대해 말했다. 김유미 변호사는 그녀가 평소에 많은 인간의 비극을 기록했음을 암시하는 속기법으로 메모했다. 그녀는 끼어들지도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말이 다 떨어져 내 인생 이야기 전체를 토해낸 것처럼 느끼며 앉아있을 때까지 그냥 이야기하게 놔두었다. 내가 끝냈을 때 그녀는 법률 노트에서 고개를 들고 계약서의 허점을 읽는 사람의 강렬함으로 내 얼굴을 살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그녀는 3페이지로 넘겨 깔끔하고 정확한 필체로 목록을 쓰기 시작했다. 첫째,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니고 오늘 밤에요. 둘째, 인사팀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식 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겁니다. 셋째, 건물에서 모든 보안 영상을 요청합니다. 넷째, 모든 전화 및 이메일 통신의 법적 보존 조치를 취합니다. 다섯째, 누군가 흥미로운 것을 삭제할 생각을 하기 전에 집 컴퓨터에서 모든 것을 백업합니다. 그녀의 목록에 있는 각 항목은 샌드위치와 미소를 들고 그 사무실에 들어갔던 내 자신의 버전에 대한 작은 전쟁 행위처럼 느껴졌다. 예전에 박지훈은 이 일을 조용히, 사적으로, 최소한의 소란과 최대한의 정중함으로 처리하고 싶었을 것이다. 예전에 박지훈은 회사 파티에서 일이 어색해질까봐 걱정하고 사람들이 그가 드라마틱하게 군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전에 박지훈은 아내가 자신의 예측 가능한 약점에 대해 웃는 동안 갈비뼈를 걷어차이지 않았다.
예전에 박지우는 자신이 마치 인간 이하로 만드는 성격 결함인 것처럼 절대 반격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을 듣지 않았다. 앞에 놓는 건 뭐든지 서명할게요. 나는 김유미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다. 화난 것이 아니라 차갑고 정확했다. 마치 내 결혼의 체계적인 파괴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누나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말 확실해? 일단 이 길로 들어서면 되돌릴 수 없어. 나는 누나를 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보았고 평생 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동정도 내 감정에 대한 걱정도 아닌 존경. 마치 그녀가 마침내 나를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확실해. 내가 말했고 진심이었다. 김유미 변호사와의 대화 중에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마치 스위치가 모두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전환된 것처럼. 나는 소리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극적으로 누구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철저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두려워했어야 할 그런 종류의 조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김유미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변호사들이 배심원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짜 법정 미소가 아니라 진정하고 약간 포식자 같은 무언가였다. 좋아요. 그녀가 판사의 망치처럼 들리는 딸깍 소리와 함께 펜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그럼 일 시작하죠. 알고 보니 당신이 발판이 되는 것을 멈추고 탐정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우주는 당신 자신의 삶을 조각조각 해체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정확히 건네주는 이상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무실 대폭행 사건 3일 후 나는 타버린 꿈과 비싼 원두 냄새가 나는 커피숍에 앉아 오진우라는 남자가 마치 작은 전자 환자에게 수술을 하듯 내 휴대폰을 복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우는 점심 전에 국방부도 해킹하고 인스타그램을 업데이트할 시간도 있을 것 같은 디지털 포렌식 컨설턴트 중 한 명이었다. 누나가 기술에게 비밀을 고백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아는 미스터리한 네트워크를 통해 그를 찾아냈다. 그는 내 차보다 비쌀 것 같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며 인구의 99%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내분의 디지털 발자국은 마치 행진 악단처럼 요란하네요. 그가 폭탄 해체 전문가의 정밀함으로 내 노트북에 케이블을 연결하며 말했다. 대부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하는데 이분은 마치 회고록을 쓰듯이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게 수진이에요. 내가 실망으로 걸러낸 것 같은 맛의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항상 철저했죠. 진우가 처음 발견한 것은 우리 공동 계좌의 신용카드 청구 내역이었는데 내 속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뚝 떨어졌다. 시내의 호텔바. 당신의 비즈니스가 인사팀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 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가는 그런 종류의 장소가 아니었다. 수진이 어려운 고객 때문에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했던 시간에 예약된 개인기사 서비스. 분명히 내 것이 아닌 부티크 선물 구매. 내가 갑자기 내 사이즈가 아닌 비싼 란제리에 취향이 생기지 않았다면 말이다. 10월 15일. 진우가 배심원에게 증거를 제시하듯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메리디안 호텔바에서 67,000원. 같은 날 밤 그녀는 당신에게 12일시까지 일할 거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10월 22일. 인티미 셀렉션이라는 곳에서 93,000원. 그게 문구점이 아니었다는데 걸 수 있겠어요? 각 청구 내역은 뱃속을 작게 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말 나를 괴롭혔던 것은 날짜였다. 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시스템 설계자답게 달력을 기록해왔는데 이 모든 의문의 지출들은 수진이 늦게 귀가하며 와인 냄새를 풍기고 어려운 고객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지쳤다고 주장했던 밤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나는 매번 그녀를 믿었고 캐모마일 차를 끓여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그녀의 업무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우리 돈으로 바람을 피우고 집에 와서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에 대한 내 동정을 받아들이는 동안 나는 지지하는 남편이었다. 이건 그냥 재정적인 것들이에요. 진우가 계속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순수한 복수로 만들어진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듯 키보드 위를 춤추었다. 클라우드 저장소 데이터를 보면 더 놀랄 겁니다. 진우가 디지털 마법을 부리는 동안 김유미 변호사는 우리 공유 계좌 모두에 법적 보존 조치라는 것을 설정하느라 바빴다. 명백히 이는 수진이 증거를 삭제하려고 해도
정보가 영원히 살기 위해 가는 광대한 디지털 황무지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내 곧 전처가 될 사람이 필사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건강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만족감을 주었다. 정말 흥미로운 것들은 SA 미디어의 인사팀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명백히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은영 팀장은 인사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적절한 법적 채널을 통해 정상적인 사람들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넷플릭스를 볼 시간에 최민준이 수진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보안 카메라 스틸컷들을 공유했다. 하지만 진짜 금광은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왔다. 22층의 청소와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건물의 층관리자인 김 여사님. 김 여사님은 60대쯤 되어 보였고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부터 SA 미디어에서 일했으며 자신의 높은 학위가 쓰레기를 스스로 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뒤를 수년간 청소해온 데서 오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남자, 김 여사님이 김유미 변호사와 면담할 때 말했다. 그녀는 어떤 남자를 의미하는지 특정할 필요가 없었다. 몇 달 동안 업무 시간 외에 와서 그 사무실에서 소음을 내고 내가 치워야 할 난장판을 남겼어요. 내 업무 일정에 영향을 줘서 3번이나 관리팀에 보고했어요. 김 여사님은 수진의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방해되는 업무 시간 외 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을 암시하는 신중한 필체로 된 서명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답게 모든 것을 기록했다. 수진과 최민준이 회사 출입증을 가진 아마추어 포르노 제작자처럼 그들의 불륜을 기록하는 동안 말이다. 나는 당신을 좋아했어요. 김 여사님이 건물 로비에서 만났을 때 내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사무실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봤지만 아내에게 점심을 가져다 준 죄로 물리적 폭행을 당하는 사람은 본 적 없는 사람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항상 인사하고 우리 가족 안부도 물어봤죠. 그 여자는 뭔가 치워달라고 할 때 빼고는 나를 쳐다본 적도 없어요. 가장 파괴적인 증거는 윤서아 씨의 노란 서류 봉투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그녀 남편의 불륜 히트곡 모음집이었다. 주차장에서 찍은 최민준과 수진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들. 내 갈비뼈를 최민준의 발길질보다 더 아프게 만든 문자 메시지, 대화 스크린샷. 불륜이 청구 가능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 한 분명히 업무 비용이 아닌 비싼 저녁 식사와 호텔방의 패턴을 보여주는 신용카드 명세서. 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남았던 메시지, 김유미 변호사가 살인 재판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노란색으로 강조했던 그 메시지는 사무실 대폭행 전날 밤 수진이 최민준에게 보낸 것이었다. 지훈이 걱정 마. 걘 무해해. 절대 반격 안 해. 나는 누나의 부엌에 앉아 법률 문서와 내 자신의 화려한 인물 판단 실패의 증거에 둘러싸여 그 메시지를 읽었다. 그 단어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때렸다. 최민준의 주먹보다, 그들을 함께 본 것보다, 이 모든 악몽 같은 시나리오에서 일어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걘 무해해. 5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것이 내 아내가 그녀의 애인에게 나를 묘사한 방식이었다. 친절하지도 온화하지도 사려 깊지도 않은 무해한. 마치 짖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물지 않을 골든 리트리버처럼 그녀가 더 흥미진진한 삶으로의 탈출로를 계획하는 동안 안전하게 무시될 수 있는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 절대 반격 안 해. 과거형. 마치 그녀가 이 이론을 여러 번 시험했고 내가 매번 그 시험에 실패했다는 것처럼. 그녀는 내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설지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계를 밀어붙이고 논쟁을 시작하고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대신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녀를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을까?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내 귀가 타올랐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더 차갑고 집중된 무언가로부터 32년 동안 나는 이성적인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상황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나를 좋은 파트너로 만들고 드라마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나는 단지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나를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도록 훈련시켜 왔을 뿐이었다. 진우가 디지털 고고학 작업을 마치고 내가 5년 동안 실제로 살면서 모은 것보다 더 많은 내 결혼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건네주었다.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그가 특히
흥미로운 퍼즐을 막 푼 사람의 만족감으로 장비를 챙기며 말했다. 이게 법정까지 가면 그녀의 변호사는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김유미 변호사는 마치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것처럼 누나의 식탁에 증거들을 펼쳐놓았다. 사진, 재무 기록,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보안 카메라 스틸컷, 김 여사님의 증인 진술서, 건물 관리팀의 사건 보고서, 내 응급실 방문 의료 기록.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을 외부에서 보는 것 같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차렸지만 나만 빼고 내 인생은 거짓말이었다고 철자하는 직소 퍼즐을 보는 것 같았다. 이거 좋아요. 김유미 변호사가 말했다. 그녀의 만족감에는 거의 포식자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이거 아주 좋아요. 불륜, 재정비리, 고위 경영진이 목격한 직장 내 폭력. 우리는 그들 둘을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묻어버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의 눈멀매 증거를 내 누나의 식탁 위에 펼쳐진 채 쳐다보았다. 마치 내 인생은 거짓말이었다고 철자하는 직소 퍼즐처럼. 내 일부는 이 모든 것을 모아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고 싶었다.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고 어려운 질문은 절대 하지 않는 무해한 남자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내 다른 일부, 내가 수년간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일부는 세상이 불타는 것을 보고 싶었다. 우리의 다음 수는 뭐죠? 내가 물었다. 그 질문은 나 자신을 놀라게 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나 어떻게 생각해요? 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수는 뭐죠? 마치 내가 마침내 다른 모든 사람의 선택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준비가 된 것처럼. 김유미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최민준이 거기에 있었다면 오줌을 지렸을 그런 미소였다. 이제 그녀가 내 곧 전처가 될 사람의 화려한 몰락의 다른 측면들을 나타내는 깔끔한 더미로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당신을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매우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나는 증거를, 누나의 맹렬한 충성심을, 김유미 변호사의 전문적인 능력을 바라보며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내가 정확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좋은 일이 아니라, 평화로운 일이 아니라,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 일이 아니라 옳은 일. 종이봉투와 바보 같은 미소를 들고 그 사무실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것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SA 미디어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내가 피해자이자 증거였던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로비는 정확히 똑같아 보였다. 모든 것을 놀이공원 거울처럼 반사하는 대리석 바닥. 내 연봉보다 비쌀 것 같은 추상 미술. 그리고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기하학적인 형벌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의 현대적인 가구. 하지만 이제 나는 22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든 걸음이 내 자신의 처형장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다. 이은영 팀장은 전날 신경치료 예약을 잡는 사람의 열의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조사를 위해 공식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동정적이면서도 무섭게 들리는 그 인사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표준 절차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인사팀 용어로 번역하자면 변호사 데려오세요. 왜냐하면 이건 극도로 복잡해질 거니까요. 라는 뜻이었다. 청문회가 열린 회의실은 미국의 모든 기업 회의실처럼 보였다. 서로를 싫어하는 12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 누군가의 버려진 브레인스토밍 세션에 잔재로 덮인 화이트보드, 그리고 다른 전문적인 재앙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찬 다른 사무실 건물들의 전망을 제공하는 창문. 이은영 팀장은 내 인생 전체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 서류 더미를 들고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한서연 대표는 기업의 가구일처럼 구석을 차지하고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그녀의 존재는 곧 터질 뇌우처럼 느껴졌다. 나는 법적 대리인 없이 인사팀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수영장 국수와 좋은 의도를 들고 총격전에 나타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김유미 변호사를 데려왔다. 그녀는 파워슈트를 입고 내 옆에 앉아 다른 변호사들을 부러움에 울게 만드는 능력을 뿜어내는 동안 나는 회의실 온도가 정말로 얼어붙을 듯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신경계가 단락된 것인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박지훈 씨. 이은영 팀장이 고대 필사본을 다루는 사람의 경건함으로 첫 번째 폴더를 열며 시작했다. 3일 전 강수진 팀장님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공식 진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그것이 내 개인적인 종말이 기업 용어에서 된 것이었다. 쏟아진 커피나 고장난 프린터 같은 사건. 내 인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률 상담과 함께 모든 세부 사항을 3일 동안 되새김질한 사람의 정밀함으로 나는 사무실에 들어간 것, 향수 냄새, 수진과 최민준의 난처한 자세를 발견한 것, 내단 하나의 질문을 한 것, 그리고 나를 세계 최악의 인간 올림픽 훈련용 더미처럼 보이게 만든 최민준의 반응을 묘사했다. 핵심은 아무것도 극화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유미 변호사가 나를 지도했다. 그냥 사실에 충실해요. 증거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아내가 당신의 결혼을 과외 활동의 위장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세요. 인사팀 사람들은 뱀파이어 같아요. 그들은 세 층 떨어진 곳에서도 감정적 조작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건 그들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요. 최민준 씨나 강수진 씨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습니까? 이은영 팀장이 물었다. 명백히 누군가 건물에서 얻어맞았을 때 그들이 물어야 하는 질문인 것 같았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왜?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와도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까? 최민준의 주먹이 제 얼굴과 접촉했을 때만요. 한 대표가 구석에서 코웃음을 쳤다. 내가 방에 들어온 이후로 그녀가 낸 첫소리였다. 내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마치 나중에 참조하기 위해 기억하려는 듯 내 멍든 얼굴 사진을 쳐다보고 있었다. CEO들은 직장 내 폭력에 대해 비위가 상에서는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 하지만 명백히 한서연 대표조차도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을 샌드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 전체 과정은 아마 45분 정도 걸렸지만 인간의 재앙을 분해하고 적절한 폴더에 정리하는 데 매우 능숙해진 사람들에게 천천히 해부당하는 것 같았다. 이은영 팀장은 전문적인 친절함으로 질문을 했다. 동정적이면서도 완전히 무자비한 그런 종류의 친절함. 그녀는 내가 이해하기 시작한 엄청나게 나쁜 선택을 한 두 사람에 대한 매우 철저한 법적 압살이 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가 끝났을 때 한 대표가 마침내 구석자리에서 말했다. 박지훈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에서 회사를 일구어냈고 직원 드라마가 회사를 끌어내리게 놔두지 않을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회사 문화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법 집행 기관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이런 종류의 행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번역. 최민준과 수지는 곧 해고될 것이고 SA미디어는 소송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할 것이다. 인사팀 회의 후 김유미 변호사와 나는 곧장 법원으로 걸어갔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놀랍게도 도서관 카드 등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지 서류가 더 많고 책은 더 적었다는 점만 빼면 서기는 나에게 최민준이 나로부터 최소 150m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이 담긴 서류를 건네주었다. 필요하면서도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6개월 전 누군가로부터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였을 것이다. 지금은 기본적인 생존처럼 느껴졌다. 임시보호 명령입니다. 서기가 시간당 인간의 비극을 처리하는 사람의 지루한 효율성으로 설명했다. 그가 위반하면 즉시 경찰에 전화하세요. 영구 명령을 위한 심리는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최민준의 집에서 그에게 서류를 송달했다. 백이태 팀장에 따르면 그는 최민준의 계속되는 굴욕에 대해 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개인적인 임무로 삼은 것 같았다. 그놈 목욕 가운에 슬리퍼 차림으로 문을 열었어요. 배 팀장이 명백한 만족감으로 보고했다. 법적 결과를 기대한 게 아니라 피자를 기대한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차단된 번호로 내 전화가 울렸다. 거의 받지 않을 뻔했지만 호기심이 내 상식을 이겼다. 지훈아, 최민준의 목소리. 자갈과 후회를 가글한 것 같은 소리였다. 이봐,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야 해. 나는 그가 문장을 끝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최민준이 내 아내의 사무실에서 나를 때린 것에 대해 할 말은 변호사와 법원 문서를 통해 다루어질 수 있었다. 그가 폭행이 어떻게든 친구들 사이의 오해였다고 나를 설득하려는 심야 전화 통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가 추가 증거의 개념을 설명했거나 배 팀장이 접근 금지 명령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에게 친근한 방문을 했음을 시사했다. 수진의 이메일은 이틀 후에 도착했다. 제목은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내가 그녀의 남자친구가 내 얼굴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려고 했던 것이 대화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소로웠다. 메시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야기의 악당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할 때 쓰는 장황하고 자기 정당화적인 소설 중 하나였다. 그녀는 어른답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며 만나고 싶어 했다.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싶어 했다. 일이 복잡해졌고 아무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해 주기를 원했다. 명백히 수진의 현실 버전에서는 분류는 감기에 걸리거나 교통체증에 갇히는 것처럼 그냥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사무실 카펫에서 피를 흘리며 끝난 사실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의 불행한 부작용일 뿐이었다. 김유미 변호사의 반응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상. 만남도 전화도 문자도 비둘기 통신도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점심을 들고 그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대신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당신을 축구공처럼 사용하게 놔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 관계에서 처음으로 나는 이를 무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녀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예전에 박지우는 그녀를 커피 마시러 만났을 것이고 그녀의 설명을 들었을 것이며 아마도 그녀의 불륜으로 이어진 상황을 어떻게든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끝났을 것이다. 얼굴을 의료용 접착제로 붙이고 아내의 배신을 기록하는 법률팀을 둔 새로운 박지우는 일단 닫힌 문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밤에 진통제가 풀리고 잠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나는 우리 침대에 누웠다. 수진이 일이 정리될 동안 잠시 언니네 집으로 이사 갔으니 이제 내 침대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머릿속에서 재생했다. 불륜도 폭력도 아니고 그녀가 최민준을 보고 내 예측 가능한 약점에 대해 웃었던 그 순간 마치 몇 달 동안 그들이 해온 농담의 웃음 포인트인 것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했다. 그리고 존재하는 사람은 내가 스포츠를 위해 굴욕을 당할 만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 깨달음은 최민준이 가할 수 있었던 어떤 신체적 상처보다 더 아팠지만 거의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내 결혼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남긴 존엄성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무해한 것과 무력한 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진우가 아침 7시에 전화를 걸어왔다. 보통 주요 과학적 발견이나 복권이 학자금 대출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동반되는 그런 흥분으로 지훈 씨, 그가 말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그가 활짝 웃고 있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었다. 이거 보셔야 해요. 그들의 비밀 채팅 앱을 찾았어요. 나는 누나의 부엌에 앉아 판지와 실망 맛이 나는 시리얼을 먹으며 테이프로 감은 갈비뼈가 화난 벌떼에게 공격당하는 느낌 없이 어떻게 셔츠를 입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아내의 배신에 대한 증거가 더 있다는 생각은 나를 더 나쁘게 만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대신 나는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느꼈다. 모든 새로운 증거는 내가 미치지 않았고 상상하지 않았으며 순수한 직장 동료 관계를 사악한 것으로 오해한 편집증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비밀 채팅 앱이요? 내가 물었다. 명백히 내 기술 전문 지식은 불륜의 디지털 빵 부스러기를 추적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그널. 특별히 저장하지 않으면 대화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암호화된 메시징 앱이죠. 자신이 실제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아요. 진우가 잠시 멈췄다. 배경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좋은 소식은 아내분이 자동 로그인 캐시를 제대로 지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20분 후 나는 다시 그 커피숍에 앉아 진우가 한 번의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방법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처럼 익히는 대화들을 불러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과 최민준 사이의 채팅 기록은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는 이 불륜이 우리의 5주년 결혼기념일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때 그녀는 내게 시계를 선물하며 내가 그녀가 아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고 말했었다. 의지할 수 있는. 당시에는 칭찬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진단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단어. 초기 메시지들은 당신이 예상하는 전형적인 불륜 잡담이었다.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불평, 부적절한 것에서 노골적인 것으로 발전하는 희롱, 나사 우주 발사보다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한 비밀 만남 계획. 하지만 진우가 대화 기록을 스크롤하면서 내 커피를 액체 배신 맛이 나게 만드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것 좀 보세요.
진우가 6주 전 최민준이 보낸 메시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그 스폰서랑 얘기했어. 핸더슨 캠페인을 통해 부가가치를 입증할 수 있으면 승진 트랙은 여전히 유효하대. 스폰서, 부가가치. 이것들은 단순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단어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명백히 내 결혼을 담보로 한 어떤 종류의 전문적인 사기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단어였다. 수진의 반응은 더욱 기가 막혔다. 완벽해. 지훈이가 신규 고객 유치 보너스 구조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 이게 성공하면 역외 계좌 설정에 그의 승인이 필요 없을 거야. 역외 계좌 설정. 제때 전기 요금을 내는 것도 기억 못하던 내 아내가 명백히 화이트칼라 범죄 다큐멘터리에나 나올 법한 금융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다. 수학은 머리 아파라며 우리 집 가계부 정리를 내게 부탁했던 그 여자가 그들의 것이 완전히 아닌 돈을 사용해 비밀 계좌를 설정하기 위해 그녀의 애인과 협력하고 있었다. 더 있어요. 진우가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대화 스레드로 스크롤하며 말했다. 그들은 그걸 비자금이라고 불렀어요. 비자금은 알고 보니 최민준과 수진이 고객 프로젝트에서 컨설팅 비용을 빼돌려 유능한 돈 세탁업자들이라면 디지털 증거를 빵 부스러기처럼 사방에 남기지 않았을 일련의 계좌를 통해 돈을 라우팅하는 창의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우리 공유은행 계좌에서 나왔다. 김유미 변호사가 우리 비상예금에서 이체된 내역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가 집 계약금을 위해, 우리가 계획한 미래를 위해, 시기가 맞으면 시작하자고 논의했던 가족을 위해 내가 모아두었던 돈. 수지는 우리 안전망의 일부를 그녀 이름으로만 된 새 신용카드 계좌로 옮기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모은 돈으로 그녀의 불륜 자금을 조달하며 그녀는 명백히 나와 함께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삶을 위해 10월 27일 김유미 변호사가 내 재정적 안보에 대한 조사를 읊든 노트에서 읽으며 말했다. 새 카드로 150만 원 이체. 같은 날 그 부티크 란제리 가게에서 80만 원, 메리디안 호텔바에서 40만 원을 청구했어요. 나는 한 번의 은행 이체로 내 자신의 굴욕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내 아내는 말 그대로 다른 남자를 위해 멋지게 보이려고 우리 돈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계좌 명세서를 확인조차 하지 않을 만큼 신뢰하는 바보였다. 수진이 비상금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자동차 수리나 의료비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불륜 옷장을 위한 디자이너 속옷이 아니라 마르코 실바가 등장하면서 조사는 깊어졌다. 마르코는 필름 누아르 영화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은 면허 있는 사립 탐정이었다. 단지 연쇄 흡연과 위스키를 마시는 대신 아이패드를 들고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든 가능한 변형을 보았고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는 사람의 절제된 어조로 말했다. 당신 아내와 최민준 씨는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어요. 마르코가 김유미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금융 사기 증거가 아니라 일기 예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고했다. 그들은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부업은 마르코가 설명한 대로 엘리베이션 스트래티지스라는 부티크 홍보 회사였다. 웹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평판 정리 및 인플루언서 강화를 전문으로 했다. 이는 우리는 끔찍한 사람들이 돈을 받고 덜 끔찍해 보이도록 돕는다고 말하는 화려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상적으로 들린다. 마르코가 추적한 송장들은 전문적인 쓰레기 짓에 대한 대학원 과정의 강의 계획서를 읽는 것 같았다. 최민주는 SA 미디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평판 관리가 필요한 고객들을 식별한 다음 원래 계약에는 언급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를 위해 그들을 엘리베이션 스트래티지스로 유도하고 있었다. 수지는 고객의 취약점에 대한 내부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함께 그들은 마케팅 전략으로 위장한 정교한 갈취 계획에 해당하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고 있었다. 날짜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마르코가 계속하며 최민준의 가장 큰 고객 프레젠테이션과 그들의 부업에 대한 지불을 연결하는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주었다. 그가 주요 계정을 따낼 때마다 엘리베이션 스트래티지스는 2주 이내에 동일한 고객과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범죄적 기업가 정신의 증거를 쳐다보며 기술이 너무 혼란스러워 커피 메이커 프로그래밍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여자와 이 마스터 조작자를 조화시키려고 애썼다. 5년 동안 지지하는 아내 역할을 하며 프랭크 에버그네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비밀리에 운영했던 그 여자.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부분은 이겁니다. 마르코가 말했다. 그의 미소는 그가 최고의 증거를 마지막에 남겨두었음을 암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설정에 너무 자신만만해서 엉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우리에게
수진과 임원 연락처로만 식별된 누군가 사이의 이메일 교환을 보여주었다. 그는 명백히 그들이 채팅 대화에서 언급했던 스폰서였다. 임원 연락처는 그들에게 SA미디어의 고객 유치 전략, 다가오는 캠페인, 그리고 그들이 가짜 홍보 회사를 통해 경쟁사에 팔고 있었던 내부 구조 조정 계획에 대한 기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기업 스파이 행위. 내 아내는 나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디어 회사 중 하나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산업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내가 신용카드, 은행 계좌, 그리고 미래를 맡겼던 그 여자는 스파이 스릴러의 등장인물처럼 활동하고 있었다. 단지 세상을 구하는 대신 돈과 1980년대로 밴드보다 더 많은 헤어 제품을 사용하는 남자와 자기 위해 자신을 믿었던 모든 사람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들이 채팅에서 언급했던 역의 계좌 설정은 조세 회피자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한 은행 비밀 보호법을 가진 주에 등록된 일련의 유령 회사로 드러났다. 그들은 가짜 사업체를 통해 돈을 빼돌리고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는 서류상의 흔적을 만들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에서 매우 편안한 은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탈출구를 만들고 있었다. 국세청이 이걸로 아주 신날 겁니다. 김유미 변호사가 마치 법적 선례로 포장된 크리스마스 아침을 막 받은 사람의 표정으로 재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탈세, 전신 사기, 기업 스파이, 공모. 그들은 기본적으로 연방 범죄의 히트 앨범을 만들었어요. 나는 거기 앉아 내 아내가 화이트칼라 범죄 마스터마인드로서의 비밀 생활의 증거를 보며 내가 명백히 금융사기 대학원 과정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누군가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숫자가 스트레스 받는다며 우리 세금 처리를 내게 부탁했던 그 여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저축을 계획하는 데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학적 정밀함을 요구하는 다주 돈 세탁 작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죠? 내가 물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내가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마르코는 노트를 참조했다. 디지털 증거에 따르면 최소 18개월, 어쩌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18개월. 1년 반 동안 내 아내가 이중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깜짝 점심과 기념일 저녁을 계획하고 있었다. 1년 반 동안 그녀는 매일 밤 집에 와서 내게 안부 키스를 하고 내 하루에 대해 물으면서 내가 불운하게 조사에 걸려들었다면 우리 둘 다 연방교도소에 보낼 수 있었던 금융범죄를 비밀리에 조율하고 있었다. 김유미 변호사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미소는 중세 사형 집행인들도 부족함을 느꼈을 그런 종류였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그녀가 증거를 중범죄 행위의 다른 범주를 나타내는 깔끔한 더미로 정리하며 말했다. 이것은 기회주의, 기업 스파이, 금융사기, 그리고 직장 내 폭력의 패턴입니다. 최민주는 잘못된 사람을 걷어찼어요. 그녀는 옳았다. 그들은 절대 반격하지 않는 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박지훈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들은 아주 좋은 변호사, 매우 단호한 수사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끔찍한 결정의 결과를 겪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갑자기 무한한 관용을 가진 누군가와 싸움을 걸었다. 한서연 대표의 초대는 기밀회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도착했다. 기업 용어로 번역하면 당신의 인생이 또 한 번 급격한 전환을 맞이할 것이니 각오 단단히 하세요라는 뜻이다. 회의는 목요일 오후 2시 A 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통유리 창과 대부분의 사람들 차보다 비쌀 것 같은 테이블이 있는 그 큰 회의실. 내 첫 본능은 텔레마케터의 판매 제안보다 더 빨리 거절하는 것이었다. SA미디어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내가 피해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굴욕적인 보안 영상의 스타였던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혜 누나는 그녀의 무한한 지혜와 내가 조금이라도 대립적인 것을 피하려는 경향에 대한 인내심 부족으로 거의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갔다. 너 가는 거야. 누나가 아침 식사 중에 발표했다. 그녀가 우리 어린 시절 내가 그 주에 나를 괴롭히는 무엇인가에 맞서야 한다고 결정했을 때 완벽하게 익힌 어조로. 이 사람들이 널 만나고 싶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게 아마 최민준 승진시켜주려는 건 아닐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 전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 평화 협상도 주최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보통은 취미로 작은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영화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기업 권력에 둘러싸여. 한 대표는 법정을 주재하는 여왕처럼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이은영 팀장은 법률 노트와 미래의 소송을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그녀 옆을 지켰고
그들의 법률 고문인 신과도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여자가 외과적 정밀함으로 메모를 했다. 놀라운 손님은 회사 공동 창업자인 아처 회장님이었다. 나는 경영 잡지와 회사 소식지의 흐릿한 사진에서만 그를 보았다. 그는 70대쯤 되어 보였고 흰 머리카락과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결정을 수십 년 동안 내리며 재산을 쌓았음을 암시하는 풍파에 시달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백이태 팀장은 범죄연구소에나 있을 법한 카트를 굴려왔다. 모니터와 내 연봉보다 비쌀 것 같은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다. 그는 의뢰도 없이 내가 행복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설계한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속이 뚝 떨어지는 보안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고화질 화면 속에 종이봉투와 바보 같은 미소를 든 내가 복도를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클로레스한 샌드위치 배달원처럼 1시간 전에 수진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최민준이 있었다. 그는 잡히기에는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맙소사, 내가 그 문을 밀어 열었던 순간이 복도 카메라에 완벽한 선명도로 포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배 팀장은 그의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끝내지 않았다. 그는 출입구 마이크에 오디오로 전환했고 갑자기 방은 내 개인적인 종말의 소리로 스테레오로 가득 찼다. 비키라고 말하는 최민준의 목소리, 그의 주먹이 내 턱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때 수정처럼 맑고 오해할 수 없는 수진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 꿈을 괴롭혔던 그 말들이 이어졌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쟤는 절대 반격 안 해. 방은 이은영 팀장의 페니 법률 노트, 위를 긁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아처 회장님은 마치 전쟁 범죄 영상을 보는 것처럼 정지된 비디오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 대표의 표정은 이것이 회사의 법률 비용과 평판 관리 면에서 얼마나 큰 비용을 초래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박지훈 씨, 한 대표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외과적 정밀함으로 침묵을 갈랐다.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한 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SA미디어가 자신들의 직장을 복싱링으로 만든 두 직원에 대해 전문적인 지옥불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네 단어. 우리는 두 직원 모두를 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것이며 그녀가 계속했다. 폭행 혐의와 우리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재정적 비리에 대해 법 집행기관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재정적 비리. 당신의 아내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우리 회사 자원을 이용해 범죄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 법무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을 매우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업 용어. 하지만 그때 한 대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제안하려는 듯한 직접적인 눈맞춤으로 나를 고정시키고 말했다. 또한 보안 자동화 백로그에 대해 우리를 위해 컨설팅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시스템 설계 배경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는 눈을 깜박였다. 내 뇌가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만에 나는 아내를 잃고 얼굴에 의료용 접착제를 얻었으며 명백히 주요 미디어 회사의 CEO에게 전문적인 침착함을 유지하며 얻어맞는 능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저를 고용하고 싶으시다고요?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작게 나왔다. 마치 그들의 기업 생태계에서 존재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다. 당신의 보안 인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업계에서의 당신의 평판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 대표가 말했다. 내 얻어맞은 얼굴이 우주적 불의의 증거처럼 우리를 쳐다보는 정지된 비디오 화면을 힐끗 보면서 당신이 보여준 우아함으로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우리 팀에 원하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처 회장님이 내가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말했다. 때로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의 기업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일들이 우리가 몰랐던 강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나는 거기 앉아 내 개인적인 삶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캠프파이어처럼 주변에서 불타는 동안 내게 전문적인 생명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쩌면, 아주 어쩌면 갈비뼈를 걷어차인 것이 내 경력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아침에 나는 아내를 잃고 깨끗한 앞길을 얻었다. 그 계산은 너무나 완벽해서 현실 같지 않았다. 최민준에 대한 폭행 사건은 마치 누군가 중력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화려한 실패로 끝날 운명. 내가 축구공처럼 걷어차이는 것을 보여주는 보안 영상. 내 얼굴에 대한 그의 솜씨를 기록한 의료 기록. 그리고 SA 미디어의 거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의 증인 진술서가 있었다. 그의 변호사 전략은 주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시간당 청구하는 것으로 구성된 것 같았다. 최민주는 불타는 건물에서 도망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유죄 협상을 받아들였다.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회봉사. 그의 인생 선택이 기본적으로 쓰레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적으로 적절하게 느껴졌다. 그의 BMW 할부금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 벌금. 집행유예. 그는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겠지만 누군가 그의 이름을 구글링하거나 고용을 위해 신원조회를 할 때마다 나타날 영구적인 기록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부분은 그의 전문적인 평판이 실시간으로 폭발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직장에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며 기업 스파이 활동을 포함하는 부업을 운영하면서 누군가를 폭행하면 마케팅 업계는 당신을 일종의 골칫거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누가 알았겠는가? 윤서아 씨는 최민준의 유죄 협상이 통과된 같은 주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가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우리는 같은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말없는 순간을 공유했다. 그녀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왠지 그 조용한 인정이 우리가 각자의 배우자의 인간으로서의 화려한 실패에 대해 나눌 수 있었던 어떤 대화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나의 이혼은 더 느리지만 꾸준하게 진행되었다. 마치 빙하가 산을 깎아내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필연적이고 체계적이며 풍경에 절대적으로 파괴적이었다. 김유미 변호사는 마치 법적 결과로만 이루어진 교양악단을 지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를 활용했다. 불륜 증거, 재정비리, 직장 내 폭력, 기업 스파이. 각각의 폭로는 수진의 법적 입장을 유리창에 대한 슬래지해머처럼 강타했다. 수진은 재난 영화 마라톤을 채널, 서핑하는 사람처럼 다른 방어 전략을 시도하며 순환했다. 처음에는 업무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는 내가 감정적으로 무관심해서 외로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침내 그녀는 내가 통제적이고 의심이 많았다고 나를 비난하려고 했다. 18개월간의 불륜이 바로 내 코 밑에서 일어나는 것을 놓칠 만큼 의심이 없었던 나를 고려하면 가소로웠다. 하지만 판사들은 알고 보니 움직이는 표적을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그 표적들이 자신을 믿었던 모든 사람을 배신하면서 여러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기록되었을 때는 더욱더. 합의는 신의 심판처럼 내려왔다. 나는 집을 지켰다. 그녀는 새 신용카드 빚과 자신의 화려하게 실패한 방어 전략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지켰다. 그녀가 쓴 사과 편지는 실제 반역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배신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법적으로 충분하며 감정적으로는 의미 없는 일어난 일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두 단락의 비책임적인 글. SA 미디어에서 한 대표는 수년 전에 명백했어야 할 변화를 시행하는 사람의 열의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직장 내 폭력에 대한 무관용, 더 엄격한 업무 시간 외, 출입 규칙, 그리고 회사 기준을 위반하는 행동을 목격한 직원들을 위한 투명한 보고 채널. 이은영 팀장은 내 사건을 신입사원 교육 예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제거한 채로.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내 굴욕이 미래의 기업 재앙에 대한 경고 이야기로 사용된다는 생각이 마치 우주가 마침내 아이러니 감각을 개발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6개월 후 나는 실제로 내 소유인 사무실에 서 있었다. 빌린 것도 빌려온 것도 나를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무해한 가구로 생각하는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도 아닌 문에 있는 명패에는 하우시안 시스템즈 대표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볼 때마다 여전히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성공을 배달했고 내가 너무 예의가 발라서 그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처럼. 하우시안 시스템즈는 노트북과 너무 많은 커피를 든 세 남자가 야망과 전자레인지 브리토 냄새가 나는 공유 작업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내 두 파트너인 데이브와 마커스는 다른 사람의 꿈을 만드는 데 지쳐서 자신들만의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기로 결심한 전 동료들이었다. 알고 보니 아내가 당신의 예측 가능한 약점에 대해 웃는 동안 그녀의 사무실에서 개맞듯이 맞는 것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명료함을 준다. 우리의 첫 번째 주요 계약은
SA 미디어의 접근 제어 및 감사 도구를 재구축하는 것이었는데 마치 우주가 유머 감각이나 정의감을 개발한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쪽인지 결정할 수 없었다. 한 대표가 개인적으로 우리를 그 일에 추천했다. 명백히 내가 그녀가 놀라운 침착함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문적인 재앙을 처리하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얻어맞은 것이 어떻게든 내 경력 최고의 면접이 되었다. 내 사무실 창문에서 보이는 전망은 도시가 회로 기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모든 불빛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고 선택을 하고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재앙이나 예상치 못한 승리를 다루는 사람들을 나타냈다. 여기서 SA 미디어 건물이 보였다. 수진의 옛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회사의 새로운 정책은 내 굴욕을 의무적인 교육 비디오로 만들고 있었다. 누나가 타버린 실망 맛이 나지 않는 커피를 들고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이 마침내 자신의 본질적인 인간성을 잃지 않고 발판이 되는 법을 멈추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사람의 만족감으로 몸을 움직였다. 괜찮아? 누나가 내 책상 건너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마치 그녀가 내 공식적인 인생 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처럼. 더 좋아. 내가 말했다. 그리고 샌드위치와 미소를 들고 그 사무실에 들어갔던 남자를 놀라게 했을 방식으로 진심이었다. 한 대표의 편지는 그날 오후에 도착했다. 비상 상황 하에서의 전문적 우수성에 대한 공식 표창장. 이는 당신 아내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우리 직장을 복싱링으로 만든 후에도 우리를 파산으로 몰고 가지 않고 소송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기업 용어였다. 이은영 팀장은 회사의 새로운 교육 프레젠테이션에서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었다. 열린 문의 간단한 그림과 그 아래 한 줄. 문이 열렸을 때 옳은 일을 하라. 그 문구는 몇 달 동안 나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내 실패를 상기시키는 것보다 수년 전에 열렸어야 할 문을 닫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췄을 때 가능한 것에 대한 약속처럼 내가 그 사무실에 들어갔던 날 문이 열렸고 내 결혼을 파괴했지만 내 자존감을 구한 진실들이 드러났다. 한 대표가 내게 컨설팅 일을 제안했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렸고 그것이 내 자신의 회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 자신의 명패와 건설되기를 기다리는 설계도처럼 펼쳐진 내 자신의 미래와 함께 서서 나는 어떤 끝은 정말로 더 나은 방으로 가는 문일 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사무실을 잠그고 배신 대신 가능성의 냄새가 나는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미소 지었다. 그 샌드위치를 들고 있을 때 지었던 바보 같은 미소가 아니라 더 날카롭고 더 아는 듯한 무언가, 무해한 것과 무력한 것이 같은 것이 아니며 때로는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놔두는 동안 당신은 법적 정밀함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의 미소. 어떤 문은 폭력과 배신으로 닫힌다. 다른 문은 기회와 당신이 잃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열린다. 비결은 어떤 문을 걸어 들어갈 가치가 있고 어떤 문은 영원히 뒤에 잠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